남의 인생을 복사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필요도 전혀 없다. 그들에게 배울 만한 부분만, 내 인생에 맞는 부분만 배우고 살면서 천천히 적용해 보면 된다. 그게 파이어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분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파이어족들의 테크트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담컨대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면 나도 10년 안에 파이어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파이어는 계획, 지출, 수입, 투자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5년 내에 종잣돈 1억을 모은 뒤에 15년 내에 10억, 25년 내에 100억을 만드는 게 저자가 현실적으로 제시한 목표인데요. 100억이라고 하면 달성 불가능한 목표인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종잣돈 1억을 모은 후에 10년 동안 10배씩 키우면 되는 겁니다. 만약 30살에 1억을 모았다면 40살에는 10억, 50살에 100억을 만드는 거죠. 10년 동안 10배로 불리는 투자를 한다는 게 절대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그냥 S&P 500 ETF에만 10년 동안 넣어 놓았다고 쳐도 최소 4배가 올랐거든요. 만약 테슬라나 비트코인처럼 최근 몇 년 동안 10배가 넘게 오른 성장 자산의 일부를 투자했다면 10년 동안 자산을 10배로 키우는 건 분명히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애플 주식을 사고 테슬라 전기차가 처음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쳐도 10년 동안 10배는 충분히 가능했겠죠. 저 역시 10억이 경제적 자유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부동산이나 대출은 포함되지 않은 순수 투자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억이면 1년에 5%의 수익만 내도 5천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먹고 사는 데는 솔직히 큰 지장이 없겠죠. 근데 10억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은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는 하루아침에 또 몇 억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0억을 10년 동안 다시 10배로 불려서 100억으로 만든다면 이때부터는 100억으로 건물을 사든 미국 배당주에 넣든 아니면 가장 안전한 은행 예금에 넣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순수 금융자산을 10억으로 만드는 게 파이어를 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인 취업 스타트를 끊고 5년 내 1억, 다시 10년 내에 10억, 다시 10년 동안 100억 테크트리 계획을 세우고 나면 25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 근거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30살에 취업했다면 55살에는 100억 부자로 넉넉하게 인생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딱 1억 모으고 결혼했거든요.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우리 결혼할 때까지 각자 1억씩 모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집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자산으로만 치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둘이 모은 현금 2억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총자산이 10억대가 됐어요. 이런 경험을 직접 하고 나니까 10년 동안 10배를 불리는 게 노력과 행운이 더해지면 불가능하지만은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서도 강조하는 거는 꿈을 구체화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목표 자체가 막연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헬스 유튜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몸짱 되어야지. 이러면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김종국 같은 몸짱이 되려면 10년을 넘게 해도 될까 말까겠죠. 하지만 내가 1년에 10kg, 한 달에 최소 1kg씩 뺀다. 근육량은 어느 정도 올리고 체지방은 이 정도 낮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성공 확률도 올라가고 성취감도 커집니다. 경제적 자유도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부자고 그러려면 내가 얼마를 저축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야 달성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얼마를 지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걸 안 해보고 기초만 세우고 기둥만 세우다가 끝내버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행복, 성공, 자유, 사랑. 이런 단어들은 나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허울뿐인 단어로 남습니다.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일을 이뤘을 때 성공했다고 느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지 미리 경험해보고 준비해놓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말하는 허상에 끌려다니기 쉬운 겁니다. 명품 걸치고 외제차 타고 한강뷰 아파트에 살면 성공한 거야. 맨날 여행 다니면서 인스타 사진 올리는 사람들처럼 살면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자본소득만으로 대한민국 월 평균 소득을 버는 거예요.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500만 원 초반대니까 저도 20억의 금융자산을 통해서 매년 4% 정도 수익을 내면 세금을 뗀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계획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책에서는 구글에서 낙원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이 파이어 계획을 도와주는 계산 툴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출입니다. 첫 취업 후에는 수입이 크지 않으니 소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출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파이어를 이룬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월 지출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린고비처럼 무조건 소비를 참기보다는 나에게 소비를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출을 줄인다고 많은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를 비롯해서 파이어 부자들 대부분은 지출이 적은 편이었으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경우는 드물었다. 먹을 것을 못 먹고, 할 것을 못 하고, 살 것을 못 사고 5년, 10년, 15년 동안 경제적 자유라는 꿈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지출을 적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태생적 유전적으로 지출 욕구가 적었다는 것도 분명 한몫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의식적으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지출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충엽 대표는 아무 생각 없는 관성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으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깊게 분석해서 무엇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똥이에게는 여행이 매우 중요한데 소똥이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똥이가 여행을 가는데 거금을 투입했다면 이는 돈을 잘 썼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면을 바라보며 자신을 알아야 행복도 유지하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은 덜하는 소비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파이어맘도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되 그 외의 것들은 최대한 줄여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해도 생활 만족감은 80%로 유지하면서 저축하는 습관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멋진 옷을 사는 것이라면 가끔씩 좋은 옷을 사면 된다. 그런데 옷을 사고 시계도 사고 여행도 가고 차도 사면 파이어의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우선순위를 두고 한두 가지에만 지출해야 한다. 지출 다음은 수입입니다. 파이어를 달성한 사람들 대부분은 연봉도 높았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자기 개발로 자기 몸값을 올리든지 부업을 통해서 추가 수입을 늘리든지 하는 게 장기 투자에도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일과 투자의 밸런스를 빨리 정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책에서 읽어드릴게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커리어를 쌓아서 임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이라이프를 살 것인지 회사에서는 커리어를 포기하고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칼퇴해서 부업 또는 투자에 집중하는 로우 라이프를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하이라이프는 한국 직장인들이 걷는 전형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와 상사에 충성하고 본업에 충실하고 야근도 열심히 하고 처세술 및 사내 정치도 빠질 수 없다. 이 길을 착실하게 걸으면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유능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다른 곳으로 이직해 그곳에서 임원 또는 사장을 바라볼 수 있다. 성공한다면 높은 연봉은 물론이고 권력, 사회적 존중,
회사가 임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점은 임원 승진에 실패하고 정리해고를 당하면 회사에 올인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자산을 쌓지 못했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바로 이런 하이라이프를 걷다가 실패한 50대의 삶을 그리고 있다. 로우라이프는 회사 업무를 통해 월급을 받음과 동시에 투자나 부업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단점은 매일 최소한의 일만 하고 칼퇴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곱게 볼 일이 없으니 그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중책을 맡길 가능성이 별로 없고, 사기업의 경우 구조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젊을 때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로우라이프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보수가 큰 차이가 없고 해고당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조직에 가장 적합하다. 둘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본인의 취향에 달렸다. 김동주 대표는 최대한 빨리 기로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하이라이프의 길을 달리다가 10여 년 후 본인이 임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부업과 투자에 눈을 돌린다면 시간과 기회비용이 아깝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책의 내용을 충실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젊은 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창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사놓은 부동산이 올라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카지노에서 포커를 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다.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 그냥 연봉을 아끼고 아껴서 20억 원을 모은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고, 모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은행에 예금만 한 부자도 없었다. 모두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 투자 대상은 다양했다. 부동산도 아파트, 주택, 상가 등 여러 종류가 있었고, 해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주식도 대상과 방법이 다양했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례도 있었다. 채권, 금, 은에 투자한 젊은 부자도 있었고, 코인이나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디파이에 투자한 부자들도 있었다. 부동산은 투자고 주식, 코인은 투기다 등의 편견을 가진 경우도 많은데, 그건 대기업에 다니면서 임원이 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자영업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건 비루한 인생이다처럼 편협한 말이다. 어떤 투자든 고수의 경지에 오르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일단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이충엽 대표의 말을 빌려 큰 노력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 부동산을 살 정도의 자금이 없다면 자산 배분 전략 등 쉽게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서진도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강조했으며 이게 경제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했다. 부자들은 얼리 어답터이자 틈새 시장 헌터, 암호화폐에 빨리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나도 코인으로 돈을 벌었고, 나서진, 치비 등은 자산의 대부분을 암호화폐로 축적했으며, 이충엽 대표는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했다. 알렉스 오, 김동주, 이창민, 김인기 대표도 적극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아예 모를 때, 또는 코인은 투기야 라면서 무시할 때 파이어 부자들은 이미 시장에 진입해 큰 수익을 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얼리 어답터 성향을 취한 적극적인 젊은 부자들이 많았다. 김인기 대표는 본인을 스스로 얼리 어답터라고 표현하며 벌써 수년 전에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NFT, 디파이 등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에서 수익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팁이 있다. 잘 모르겠으면 총 자산의 1% 정도로 시작해보라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부자 언니 나나도 입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거창하게 볼 필요 없이 잘 아는 동네 위주로 투자하고 본인이 사는 동네, 친구가 사는 동네,
놀러 갔을 때 발견한 괜찮은 동네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방문해 문의를 하는 식으로 생활 속에서 좋은 입지를 찾는 편이라고 한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남들도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 옳습니다. 라는 말도 남겼다. 부동산 책을 보면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나온다. 학군, 역세권, 편의시설, 쇼핑시설, 교통 편리성, 강남과의 근접 여부 등등. 그런데 내게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다. 물론 학군이 좋고 역세권인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비싼 건 당연한데 이건 이미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나? 혹시 미래 가격 상승에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2003에서 2019년 전국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 아파트들의 월별 매매, 전세 가격을 분석해 보았다. 1번,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오른 아파트. 2번,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이때 위와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사면 투자금 대비 평균 연 30% 이상을 벌 수 있었다. 이번처럼 전세를 끼고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사는 것을 갭 투자라고 한다. 그런데 단순하게 갭만 높은 아파트는 평균적으로는 수익이 높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투자금 대비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9억 원의 전세금을 끼고 사면 전세가율이 90%인데 이 아파트가 9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자체는 5% 떨어진 것이지만 투자금 1억 원 대비로는 50% 손실이 난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갭만 높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를 피하기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중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도 늘리는 방법이었다. 보통 거주 부동산은 실수요 또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고 상가는 월세 수익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주 부동산의 경우 강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가는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대출도 잘 되는 편이다. 따라서 거주 부동산과 상가를 사는 것은 훌륭한 분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H씨는 거주 부동산은 과열이 되거나 규제가 심하면 매수를 피해야 하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는데 상가의 경우 월세 수익률이 인근 건물보다 높으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그런 물건에는 언제든지 투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가 투자는 사업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받을 때도 부동산에만 맡겨놓지 않고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들어가서 직접 적극적으로 건물을 영업했더니 공실도 금방 채워졌다고. 이외에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 가치를 올리는 동시에 세입자에게 더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큰 금액이 필요하고 부대 비용도 크고 이런저런 규제에 걸려서 매매가 자유롭지 않은 시기가 있다는 점이다. 부자 언니 나나는 파이어를 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는 현금 흐름이 거의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를 포함해 주식, 코인, 창업 등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꺼려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놓은 후 자금의 일부만 투자해서 실거주용으로 한 채만 사는 이유이다. 파이어에 도달해 퇴사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파이어 달성 후에도 돈이 되는 활동을 계속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경제활동의 뜻이 적고 여행, 취미생활, 의미 있는 일, 봉사활동 등을 추구하면 어디선가 생활비를 조달해야 한다. 그래서 세프리, 최재우, 파이어맘 등 상당히 많은 파이어족들과 파이어 준비생들이 찾은 결론이 미국 배당주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미국 주식은 보통 연 1회 배당을 하는 한국 주식과 달리 연 4회 배당을 한다. 그리고 한국 주식의 배당은 거의 대부분 3, 4월에 들어오는 것과 달리 미국 주식은 1, 4, 7, 10월에 배당하는 주식도 있고 2, 5, 8, 11월 또는 3, 6, 9, 12월에 배당하는 주식도 있다. 따라서 월급처럼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 사람 대부분은 급여 사업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한국의 부동산 자산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 경제, 정치에 대한 노출이 매우 높다. 이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정치 환경이 변하면 우리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늘 전체 자산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두면 안 된다. 한국 상황과 자유로운 미국 기업에서 달러화를 받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다. DP는 가치 투자를 통해 1,300만 원을 50억 원 이상으로 불린 전설적인 투자자이다.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DP 외에도 신진호, 최준철, 이채원, 박성진, 남산주성, 김철광 등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로 돈을 많이 번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다. DP가 주장하는 가치 투자의 원칙을 살펴보자. 직원처럼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DP는 10년 넘게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취미이자 돈벌이였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의 기업 발굴만 했다고 한다. 그는 흥미있는 기업은 매우 깊게 분석한다.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이다. 관련 산업, 경영진, 비즈니스 모델, 재무제표, 상품 분석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부분, 현직자만 알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파고들어서 정말 스토커 수준으로 기업에 관련한 모든 것을 분석한다. 그는 그 회사 직원처럼 회사를 알아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산업에 대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P는 주로 IT나 소비재 산업에만 투자했다. 워런 버핏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본인이 잘 아는 기업과 잘 모르는 기업을 정확히 구분하고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기업을 깊게 파고들어서 투자할 종목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 DP는 5개에서 10개 종목에 투자하고 보통 절반은 미국 주식, 10에서 20%는 한국 주식, 나머지는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DP는 기업을 매수한 후 주가가 30에서 50% 떨어진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때 잘 버텨야 한다.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도 여전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팔지 않고 버틴다. DP는 다른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너무 많이 거래를 하고 훌륭한 기업을 빨리 판다고 한탄했다. 그의 주식 보유 기간은 최소 3에서 5년이고 그 이상 보유한 경우도 많다. 이 책에 등장하는 20명 중 암호화폐에 투자한 젊은 부자들이 절반이 넘었다는 점은 매우 놀라웠다. 나를 비롯해 수억 원 규모 이상의 돈을 번 사람도 여러 명이고 나서진 치비는 주로 암호화폐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단순 암호화폐 투자를 넘어서 디파이, NF 등에 투자하는 부자들도 많았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암호화폐 스토리 또는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치비의 경우 BNB라는 코인에 투자했는데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이라 수요가 늘어날 것을 전망한 것이다. 또 카카오가 사용자 수를 극대화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카카오가 발행한 클레이튼에도 투자했다. 나서진도 비슷한 이유로 라인에서 발행한 링크라는 코인을 추천했다. 라인과 네이버도 거대한 플랫폼이라 사용자와 거래량을 늘리기 쉽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서진은 암호화폐에서도 주식처럼 펀더멘털 지표가 있고 시장 사이클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마켓 타이밍 지표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식과 비슷하게 저평가된 코인을 상승장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온체인 지표, 거래소 잔량, 장기 보유자 포지션 변화 지표 등이 마켓 타이밍에 참고하는 지표라고 했다. 알렉스 오도 온체인 지표를 강조했다. 암호화폐의 저평가를 평가하는 펀더멘털 지표로는 거래수, 사용자 수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책의 주인공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핵심은 너 자신을 알라였다. 누구에게나 맞는 파이어 필승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개인에게 맞는 성공 방식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였다. 이것이 직장 생활, 지출, 투자 등 파이어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나 자신을 알아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다. 여러 부자들은 우선순위가 없으면 급한 순서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동주 대표는 돈을 버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으나 그 분야에서 최소 전국 1000등 안에는 들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만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자신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빨리 찾으라고 강조했다. 30대에 100억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창업을 해서 엑시트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김동주 대표도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된 경우지만 김동주는 창업해서 큰 돈을 벌었으니 나도 해야지 라며 본인의 상황, 재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꽤 많다. 직장인이 된 후에도 그 회사에서 승진해서 임원이 될까? 이직을 할까? 부업을 할까? 투자에 집중할까? 등 본인만의 길,
본인에게 조금 더 잘 맞는 길이 존재한다. 초창기에는 지출을 통제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것도 나에게 중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충엽 대표는 본인의 소비 패턴을 깊게 분석해서 무엇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재우 대표도 이 지출이 허영심이나 체면을 위한 지출인지 진짜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했다. 투자의 경우 바로 앞에서 말했던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니 결국 본인과 결이 맞는 투자를 해야 대성할 수 있다. 나서진이 말한 것처럼 일단 돈 되는 건 다 해보고 나에게 맞는 시장 또는 전략에 집중하라가 진리에 가까운 것 같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파이어의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라 더욱더 그렇다. 김동주 대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때, 창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다고 했다. 파이어맘도 커리어를 포기하고 파이어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다. 지출을 강요하는 압박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도 나를 잘 알고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의 강점, 약점과 성향을 잘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본인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천하는 길을 가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을 하면 늘 안타깝다. 자,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자유라는 다소 막연한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취업 후 5년 안에 1억을 모은 후 10년 내에 10배로 키운다. 그리고 다시 그 10억을 10배로 키워서 100억으로 만든다.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중간에 결혼, 육아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죽기 전까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 생애 동안 이재용이나 김범수 같은 거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한정한다면 충분히 파이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값어치는 충분합니다. 저 역시 10년 내에는 꼭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돈보다 더 의미 있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밀레니얼 책방이었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